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확산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항 검역에 집중한 사이 항만에서는 해외 선박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6월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 스트림 냉동 어선입니다. 해당 선박 선원 전체 3명을 포함하여 21명인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에서 현재까지 총 1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무더위 속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더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방역 사각지대였던 이유로 항만 감염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위험성과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무더위 속 노동자들의 방역 대책까지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직전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6번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도 우린 참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런 태도로 간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미래통합당입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사선의 홍문표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의 이유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내각 상황,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재판부가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심 한 분 빼고 이제 2분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심 같은 그런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 다뤄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산도 비상입니다. 검역의 빈틈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와 관리 범위 안에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하고 연결할 때마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연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예. 예. 이게 마치 두더지 게임 같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또 터지는. 항만 방역은 공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 느슨했다기보다는 지금 공항 쪽에 너무 많은 인력이 좀 배치돼서 일을 간신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항만 쪽에는 그렇게 좀 신경을 쓰기 좀 어려웠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항 사태를 좀 살펴보면 입항하기 전에 그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신고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산 검역만 하는데 거기에 유증상자가 있는데 유증상자 있다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산 검역으로 그냥 끝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승선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아이스 스트림호가 지난 6월 16일 날 러시아를 출발했다고 하니까 유증상자가 배에 타고 넘어오면서 확진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날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선장이 열이 나서 이제 하선을 했고 하선했던 선장이 확진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대리점 해운사의 그 대리점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통보가 된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통보가 안 되고 늦게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미 하역 작업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분들께서 거기 올라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확진자들하고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인 예.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좀 이 교체된 사실을 빨리 알려줬다고 하면 네. 우리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하역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좀 안타까운 문제네요. 그런 거죠. 예, 그 정보도 거기 올라가기는 이제 WHO 규약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그 근무했던 사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 통보가 이제 그렇게 통보가 안 되고 해운회사 통해서 이제 통보가 된 거라 그 상황이 좀 늦게 전달된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이게 걸러내지 못한 겁니까? 일단 그런 거죠. 일단 전산검역 통해서도 신고도 안 됐고 이 확진자의 정보도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 통보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최근에 환자가 유럽 전체 발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검역 쪽에서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러시아 선박 말고 다른 선박, 그러니까 입항하는 다른 선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항만검역소 쪽에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그런 배들에 대해서 승선을 해서 실제 열이 있는지 여부랑도 확인하고 문진도 가능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충원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검역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자, 상황에서는. 예, 지금 중대본에서 이야기 보면 이 러시아 선박 관련 접촉자가 총 17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 우리 국민은 150명이고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단 뭐 접촉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사전 이번에 확진 검사를 다시 한번 다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통보가 될 거고요. 자가격리 동안에 증상 발현하는지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관찰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유럽 확진자 중에 절반이 러시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러시아 말고 또 뭐 다른 나라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남미 국가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하고 칠레에서 브라질은 뭐 하루 6만 명, 칠레도 하루에 뭐 2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인도뿐만 아니라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도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시아권, 남미 그리고 미국도 뭐 확진자가 줄다가 최근에 경제 재개되면서 확진자가 2만 명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항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또다시 입국 금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뭐 자가 격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입국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입국이 된다면야 지금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너무 예.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비자를 제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수도권 내 지역 감염자 숫자가 좀 줄어들게 예. 보이기는 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국민들께서 최근에 이제 확진자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움직여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 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역 차원에서 효과적 대응을 한 부분이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직도 좀 우려되는 거는 지역사회 내 깜깜이 감염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발병했던 부분들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들은 아직까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번 주에 확진자가 계속 줄어든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은 이태원의 상황들이 이제 통제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또 의외의 곳에서 또 집단 발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전주 여고생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서요. 그 교수님께서 확진자가 만졌던 문고리와 에어컨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이 여학생이 그 확진자와 좀 동선이 그렇게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어떻게 환기를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제 에어컨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이렇게 날렸을 때 에어컨 때문에 좀 멀은 데까지 날리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환경 자체가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에어컨을 켜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 잘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위생까지 잘해야 환경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손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고온 다습해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사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인도처럼 지금 한 40도 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환자가 많아지는 걸 봐서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제 건조하고 추운 기후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워낙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밀접 접촉을 통해서 아주 이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적인 특성이 별로 안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외에서 뭐 활동할 때 굳이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어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야외에 사람이 많지 않고 한 2m 거리 이상으로 뛰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뭐 마스크 일시적으로 벗을 수는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때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게 날리게 되면 10m까지 날릴 수 있기는 합니다. 예. 바람이 불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는 마스크 잠시 벗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많은 데를 지나가게 되거나 같이 좀 뭐 서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실내에서 그 중노동 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일하시니까 마스크를 벗기가 어려운데 또 너무 고단한 노동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면 더 호흡이나 이런 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걱정도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그 노동하고 나서 적절한 휴식 시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예. 휴식할 때는 실내에서 실내 휴식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해주셔야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그 작업 공간 자체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 이런 그 이제 좀 문제들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휴식 시간들 지키는 것들, 휴식 시간에 마스크 벗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한 휴식,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해주고 쉴 때는 좀 밖에서 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전히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통제 범위 안에서 잘 조절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 어디나 방심하게 되면 그게 다 집단 발병의 이유가 되게 되고, 예. 뭐 2차 유행도 다 방심이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단은 뭐 자신감의 표현은 좋긴 좋지만 그래도 그 사전에 얘기했었던 그만큼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크게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 방역당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2차 유행이 생기든 뭐 집단 발병이 생기든 간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수님하고 연결할 때 항상 마지막에 치료제와 백신은 언제 개발되느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좋은 소식 없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행되는 백신의 임상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아마 이제 마지막 단계 연구가 뭐 되게 이번 달 또는 7월 달에 대부분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연구가 빠르면 올해 말에도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3차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일단은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잘못돼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량 생산이나 연구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사실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내년 여름이나 내년 후반기에 정도에 발매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다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백신 공장을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국에서 만든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측면들도 있어서 정부 당국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외국산 백신도 우리나라 이제 공장에 만들 수도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된 것도 출시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그런 지원들이 예.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탈북 단체가 파주에서 지난 새벽에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오늘 어제 오후 11시 12시 사이에 파주시 원롱면 덕원리에서 대북 전단을 보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 달린 이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오늘 오전에 10시께 강원 홍천군에 있는 야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아마 좀 이렇게 북한까지 못 가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박상학 대표는 자기를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 회원들을 교육시켜서 살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채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이런 거를 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군 관계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 진위 및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요. 통일부 측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런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도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박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천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날리기 날렸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예. 보이죠. 통일부, 경찰, 경기도에서 다 하지 말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또 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한테 떨어졌고 말이죠. 네, 산에 걸려있는 모습이 예. 나왔죠. 자, 그런데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대남 전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리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 21일 엊그제죠. 오후부터 북한이 이제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좀 들렸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 시설은 이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서 남북 양측에다 철거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고 철거 2년 만에 재설치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 재설치한 시설에서 아직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심리전 차원 아니겠습니까?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는 북한의 재설치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를 포함하는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결국 지금의 남북 상황을 고려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은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랑 니미츠호가 지난 21일부터 필리핀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들 항모가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이 나왔는데 이 7함대 작전 구역이라는 게 한반도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구역이라서 남북 긴장 상황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면 공식 발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항모 두 척이 방공훈련, 해상감시, 장거리 공격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미 공군의 대표적 핵 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도 필리핀의 인근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고 또 한국 공군의 항공 통제기 한 대와 미국 공군의 정찰기 한 대, 또 주한미군 정찰기 6대가
같은 날 대북 감시 비행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뭐 예. 그 추적 사이트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 한미 정찰기 8대가 같은 날 출격해서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선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계자도 최근 한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 비행 횟수가 늘었다. 대북 정보 분석 요원들도 증강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백종원 씨를 언급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뭐 많이 알려진 방송인이기도 하죠. 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날 통합당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관심을 좀 모았는데 김 위원장이 이제 오찬 초기에는 죄송합니다. 당명 변경이나 뭐 당 재건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참석 의원들이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으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거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백종원 씨 같은 분이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요. 여야 대선 후보로 딱 한 사람 언급한 게 백종원 씨여서 참석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오늘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도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는데요. 그날 상황을 복기를 하면서 이게 대세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유력 정치인은 인지도와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혐오도가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정도로 이해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조 의원 글을 보면 일부 참석자들이 그때 당시에 지난 총선 때 여당에서 강남 지역에 공천을 준다고 제안을 했다라고 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백종원 씨한테 강남 공천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도 관심을 좀 모았고요.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지금 통합당 후보군이라는 분들이 대중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편한 어법으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예로 든 것뿐이지 특별히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예를 그냥 들었다 이 말인데. 예. 어쨌든 화제가 됐고 백종원 씨 입장 나왔습니까? 예,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선 후보는 꿈도 꿔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백종원 씨는 이제 나는 지금 일이 재밌고 좋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 넘겼는데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백종원 씨뿐만 아니라 유재석 씨도 그렇고 이렇게 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엔터테이너 분들에 대해 정치권의 구애가 예전부터 좀 있었던 일이죠. 예. 이분들이 정말 정치에 뜻이 있어서 자기가 나오는 건 몰라도 뜻도 없는데 불러내서 인기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정치권에 좀 인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 해서 조금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치가 여전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대 0 되는 겁니까? 지금 점점 그런 거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다 가져와라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는데 민주당 측에서도 18개 다 가져가겠다라고 경고를 오늘 날렸어요.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구성 시한이 이미 넘어갔고 문 대통령이 3차 추경 비상한 방법을 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다음 주에는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데드라인은 이번 주다.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 25, 26일에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를 의원들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물론 이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는 11대 7로 하는 게 국민 뜻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만약에 통합당이 끝까지 협상에 안 나오면은 사실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12개의 상임위원장 남은 이거를 진짜 모두 선출하고 나중에 통합당이 원하면 돌려주자라는 한시적인 원 구성 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차 추경안을 이렇게 18개를 다 독식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합당에 달라고 하면 돌려주자. 좀 신박한 방법이긴 한데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 처리를 언급하면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면서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을 했고요.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하다면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3차 추경안 35조 이상의 규모죠. 이거를 지난 4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원구상 협상이 이렇게 미뤄지면서 20일째 심의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사실 문 대통령이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어서 이틀 만에 또 국회를 좀 압박하는 이런 요청이 나온 건데 다만 이제 문 대통령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한 문제
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제 알아서 여야가 해결하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처리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통과돼서 그렇죠.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예. 뭐 원포인트라도 사실 처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뭐 국민의 한 사람 저도 있습니다. 예. SBS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죠. 일베 용어를 또 자막으로 사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는 SBS 본체는 아니고 이 회사의 이제 케이블 채널 SBS 플러스에 소속된 SBS 펀이라는 그 방송사의 왈가닥 뷰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출연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에 자막에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 라고 이제 나온 거 이제 그놈의 핑계를 갖고 고 노무 핑계라고 적은 건데 이게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그렇죠. 조롱하는 단어죠. 비하하는 용어죠. 예. 이게 사실 올해 2013년에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판매점 대표 아들이 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한 포장지에다가 고노무 호두과자 일베에 올려서 논란이 된 적이 예. 있었던 거고 바로 방송사 측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 사과문을 좀 보면은 일베 용어를 자막으로 방송한 거에 사과드린다. 방송 전 사전 시사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현재 회차 재방송이나 영상 클립인 모두 서비스를 중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릴 때 또라고 한 거는 SBS가 처음도 아니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10여 차례 이상 꾸준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또라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13년에는 SBS 뉴스8이죠. 대표 이제 뉴스 보도에서도 이제 노 전 대통령하고 코알라를 합성했던 뭐 그런 비하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14년, 15년 쭉 꾸준히 좀 이런 사건 사고가 이어졌었고 2016년에는 이제 런닝맨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비할 때 쓰는 운지, 뭐 개운지 이렇게 자막으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제 사실 또 친한 동생이 SBS PD에 지금 있어서 오늘 좀 통화를 해봤는데 결국 자기들 본체는 이제 SBS 지금 펀이 케이블 방송사 말고 자기들 본체는 이런 일이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좀 검토하는 거를 시사라고 하는데 4번씩이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제 뭐 외주 제작에 좀 한계도 있고 뭐 일이 터질 때마다 좀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속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SBS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로 이게 2013년부터인가요? 벌써 13번째 사고거든요. 같은 것으로. 그때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불구하고 13번이나 반복됐다면 글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뭐 방송사 측에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으니까 다시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북 관계는 지난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시계 제로 상황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만을 기다리며 멈췄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내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종원 씨가 대선 주자로 소환되는 해프닝도 벌어졌고요. 미래통합당 사선 의원이죠. 홍문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남북관계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로 남북 경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친 유화 정책이 오늘의 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싶고요. 예.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유엔과 미국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가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그 북한 인민들의 민심에 상당히 흉흉해지자 이런 시선을 남한으로 돌리기 위한 전쟁의 엄표, 뭐 이런 체제 유지,
뭐 내부의 그 결집 뭐 이런 것이 도발의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는 협박과 엄포를 넘어서 이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 소위 전쟁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원인은 문재 대통령의 유화 정책으로 시작됐다고 그렇습니다. 판단하시고 지금 전쟁의 기운이 돌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겠습니까? 대북 정책을?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저는 뭔가 자유우방 또 미국 또 유엔 이런 곳에 우리가 펼 수 있는 소위 한국의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을 뭐 다방면으로 할 시기가 왔다. 너무 우리가 한 곳에만 대북 문제 핵을 폐기하고 평화를 여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는 한계가 넘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엔을 비롯해서 뭐 미국, 일본 이렇게 외교적으로 그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압박이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우리 한국이 사실은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 한계는 전 도가 넘어서 이제는 그래도 누가 뭐라해도 유엔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나 또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또 우방 국가들이 우리와 한 어떤 정신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는 데서 예. 북한이 지금과 같은 우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생각을 북한도 가질 수 있겠군이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강대강으로 눈에서만 보이는 상황으로 대치를 하다 보면은 우발적인 상황이 크게 번질 수도 있다는 염려의 예. 생각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북한과 관련 있는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법안입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이렇게 북한이 우발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아무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국민이 낸 이 세금으로 국유재산이라 해서 북한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연락사무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번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골자로 된 법안인데요. 예. 이것이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북한 내에 있는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기물들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국유재산이라 해서 파괴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무는 청구 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지금과 같은 우발적인 행동하는 데는 상당히 자제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있는 많은 종합적인 지원센터, 금강산 또 이산가정 면회소, 또 금강산에 그 소방서가 우리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하나 우리가 법과 제도로 장치를 안 해놓으면은 뭐 때가 되면 하나씩 이렇게 폭파하는 그런 연출을 계속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막기 위해서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 해서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뭐 남북 정상끼리 합의한 것도 깨트려 버리는데 우리 네. 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켜도 예. 우리가 국내에 없는 법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것을 제지할 수 있다든지 손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과 안 만들어 놓은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받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도 되고 이제 국제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내법이 예. 있을 때 예. 그럼 국제법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네. 회고록 내용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국 뉴스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뢰는 좀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께서 파악 못하고 하니까 국회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네네. 없어서. 원구선 협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미래통합당 쪽에서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될까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관례와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 73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건 의회 독재거든요. 예. 이런 폭거는 민주당의 자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뭐 수차례 국민들에게 또 언론에게 많은 하소연을 했습니다마는 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시켜 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누구도 아마 결단이라는 이름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7석의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21대만은 진짜 타협도 하고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양당의 원내대표들 불러서 청와대에서 좀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유달리 본 기사가 진정성 있는 합치를 하자고 양 그 대표들 붙잡고 악쏘는 모습이 참 아주 새로웠어요. 예. 그럼 대통령은 협치하자고 그러고 민주당은 독재를 밀고 가고 우리 국민들을 이건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 이야기든지 진실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자기가 한 말씀도 있으니까 이게 이 법사위원장 돌려주고 그리고 지금 산재한 추경 문제라든지 또 이 북한의 도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아주 통큰 그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은 뭐 상임위 들어가지 않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네네. 그러면은 만일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상임위원장은 가져가지 않고 상임위원으로 참여해서 국회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뭐 다른 뭐 협의체를 여당한테 만들자고 하실지 하는 생각이십니까? 뭐 없는 법을 또 만들어서 하기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상임위원장 18석 다 가져가면은 예. 우리는 뭐 어떤 방법이든 국회를 들어가야 되겠죠. 예. 들어가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하고자 하는 국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또 투쟁을 해야 되겠죠.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국회 활동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을 다 갖겠다고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초선 의원들이랑 간담회 하면서 뭐 백종원 씨를 언급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네. 뭐 아이디어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걸 뭐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예. 깊이 논평을 한다는 건 그런데 일단 뭐 이 백종원 씨는 그 국민밥상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분인데 예.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예. 그런데 이 대통령 그 후보 우는 상황은 어디서 이게 촉발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우리 충남 예산분입니다. 예, 아주 예. 훌륭한 분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여야 대선 후보가 없어서 백종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여야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다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는요. 그 시기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의 그 능력 있는 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누구 한 사람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아마 여야에서 그 꿈을 꾸고 있고 훌륭한 분들이 아마 그 현실로 나타나리라 보는데 지금 이 정치가 모든 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휘둘르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지금 오인돼 있거든요. 예. 이게 저는 한국 정치의 한계고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가 오면은 당연히 대통령을 이 나라에 할 자연스럽게. 분들이 나올 텐데 예. 이렇게 미리
많은 시간을 놔두고 벌써 이 문제에 화제에 돌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좀 준비 안 된 그런 어떤 예. 그 사담 비슷하게 하다가 이렇게 불거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살펴보면 범여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고 범야권 주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뭐 새로운 사람을 좀 발굴해낸다든가 그런 위감도 느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몇 분 계시다고 보고요. 예. 또 뭐 지금 여당에 이제 뭐 몇 분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 그건 뭐 집권당이니까 뭐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을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헤아려서가 아니라 예. 그동안 방송이나 조직이나 좋은 프리미엄 속에서 아하.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숫자지 그것이 결코 예.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오늘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일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연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물론 과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극우 정치인까지 이 드라마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하실 때 아베 총리 연임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아사히 신문에서는 어제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6% 떨어져서 31% 정도 나왔고요. 예. 일부 우익인 온라인 문춘이라고 하는 우익계인데 여기서는 20%까지 추락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HK는 그래도 좀 보수적인데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50%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일본 국민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급격하게 하락했고 여기에서 오히려 사임을 더 바라는 여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자구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에 실패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야 이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각국이 다 직면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또 그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성실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은데 자기 이후에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검찰총장 측근을 임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 이게 실패를 했고 이후에 이제 왜 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고 했냐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 법무상 가와이라고 하는 의원과 그 부부가 지난주에 이 현역 의원으로는 공식적으로 도쿄지검에서 체포가 됐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참여연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량으로 정치 자금을 써서 이렇게 된 건데 이들이 아베 수상의 최측근이고 결국 이 아베 수상이 이러한 정치 자금을 허용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하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본부라든지 수상 관저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전체 국민들 중에서는 아베 정권의 부패 전체적인 상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국민은 이 전 법무상 부부의 불법 비리의 책임은 아베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네, 그래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자민당 본부가 선거를 할 때 각 당 사무소에 지역별로 약 1,500만 원, 한국말로 하면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씩만 주는데 이 부부가 있는 선거구에게는 약 1억 5천만 원, 15억 원이라는 돈을 준 거고 예. 여기에 이 돈 봉투를 약 한 사람들 200만 원씩 넣어서 약 150명 이상의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하는 게 적발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베 수상의 허가라든지 동의 없이는 자민당 본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의회 해산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해산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 중의원이 내년 10월까지가 임기고 4년이기 때문에 꼭 선거는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9월까지가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인데 그렇다면 원래는 지금 시기에 벌써 후임이 결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 총재 선거를 통해서 이 새로운 후임으로 다음 총선거를 해야만 이게 승리가 가능한데 지금 아베 수상은 이게 후임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 예. 키시다라고 하는 저 외상의 후임 후보가 4% 정도밖에 지지율이 없고 오히려 이제 아베 수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베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31%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 총재 선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권을 이시바에게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아베 수상의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중의원을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면서 차기 국회의원들 추천권들을 자기가 가지면서 마지막 부심점을 찾으려고 할 건데 하지만 지금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중의원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야당으로 정권 개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안에 평화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 평화헌법을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아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임기 중에 미련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개헌 카드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총선거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내걸고 총선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에서나 자민당 내에서 자체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베 수상의 자기 개인의 어떤 염원이라고밖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염원이다. 예. 자, 어제가 한일 수교 서명 55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군함도 강제징용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한일 관계가 여전히 안 좋은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로 정작 피해를 본 건 일본 기업이다 이런 칼럼이 실렸다고요? 예, 오늘자 도쿄 신문에도 이게 이제 7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수출 규제 관련된 좀 총괄하는 칼럼이 생겼고요. 원래 이제 일본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이런 내용을 실으는데 중앙신문에서 이런 비판적인 칼럼을 실은 것은 좀 예외이고요. 즉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했지만 실제 반도체 부품의 대상인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았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자립을 했고 예. 일본 기업이 훨씬 더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이 정치가들이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도 이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논조로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것은 실제 지금 일본의 경기가 엄청 불황적이고 오히려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얽매여서 아베 정권이 실리를 놓치고 있다는 지점들을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런 신문 칼럼이 일반인들에게도 호응을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경제신문과는 다르게 아사히 그리고 또는 요미우리 신문 이후에 이 도쿄 신문은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3대 일간지로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일본 국민들은 아베 수상 속에서 경제가 다시 극복되기는 어렵다 이 위기를요. 그렇다면 새로운 판을 짜라는 건데 아마 한국과의 당장 무역 규제 또는 이 완화 조치를 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협력들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경제인들의 많은 본심이라는 거겠죠. 예. 그러면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 정부의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금화가 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지 아마 지금 단계에서 한국의 어떤 완화 조치 또는 이렇게 제도 개선 조치만을 보고 백색리스트 전체 복귀는 아마 하기 어렵겠죠. 이런 역사 인식의 문제 또 수출 규제 문제 이것을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로 좀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아베 수상이 워낙 정치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한국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또는 비자 면제 정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작년 이후에 일본 국민들 속에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는 떨어지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이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이 강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아직도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이것을 자기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이 군함도와 관련된 이 세계 문화유산 시설에 이것이 이 강제 연행이라는 기록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넣기는커녕 강제 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민의 증언을 오히려 이 전시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자극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 기반을 강화해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속셈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한국 정책은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이 한국과의 관계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베 정권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아베 정권이 지금으로 상황은 제일 적합한 게 오히려 사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데 이후에 다음 수상이 우리 아베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함으로써 키시다가 됐든지 이시바 시게루가 됐든지 아마 두 사람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단 제일 1차적인 정책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예. 근데 기시다는 아베가 후계자로 염두에 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마 기시다 씨 같은 경우가 물론 아베 정책 후임으로 지금은 아베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기시다 씨가 자기 스스로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과는 좀 다른 정책을 써야 되고 원래 기시다 씨라는 이쪽은 오이라 전 수상을 포함을 해서 한국과는 조금 친한파적인 계열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아마 자기 스스로도 아베 정권과는 다른 결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에게는 수상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도 지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권 교체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7, 8개로 분열이 되어 있는데 예. 그중에서 국민당이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이 두 개가 분열이 해서 하나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의 논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대신 지금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 총선거를 겨냥해서 다시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정권 개최의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는 7월 달에 죄송합니다. 7월에 도쿄 도지사 총선거가 있는데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이케 지사가 그대로 당선될 확률은 많은데 여기에 야당이 통합을 해서 우츠노미야 겐지라고 하는 전 변호사를 후보로 냈지만 예. 아마 실제 이 고이케 지사를 저지하기는 어렵고 압승을 할 확률이 많은데 즉 야당이 통합을 해도 실질적인 힘을 도쿄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대한국 정책은 완전히 바뀌겠죠, 아베하고는? 글쎄요, 야당이 정권을 교체해서 한국과의 정책을 바꿨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일본이 중국이라든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오히려 새로운 경제 관계의 돌파구도 되기 때문에 키시다 씨 같은 경우나 이시바 씨 같은 경우도 누가 되든지 어쨌든 아베 정권과 같은 정책을 써서는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예. 아베의 모든 정책을 여하튼 개선하는 형태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임 수상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눈리 뜬 이야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난 일본의 대미 외교전 살펴보면요. 아베 총리가 한반도 종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실제 일본이 방해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했던 밀당 같은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돼버린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즉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여기서 배제하려고 했다라든지 오히려 한국의 보수 미디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오히려 일본이나 북한에서 배제된 문재인 정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일본과 관련된 부분은 보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에게 80억 달러, 한국에 50억 달러를 전달했다는 형태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었고 코노 지금 현재 방위상이 그런 말은 전해 들은 적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볼턴에게서 날아온 불씨를 지우는데 끄는데 조금 급급한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모양이죠. 일본 미디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사람들이 이동이 안 되고 거의 집에 있으면서 이 넷플릭스로 사랑의 불시착을 대부분 많이 본 걸로 나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아주 드물게, 물론 이제 이 드라마가 대부분 보면 왜 인기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현빈이 멋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드라마가 재밌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조금 이 현상이 지금 이 하시모토 전 지사, 즉 혐한파인 지사부터 포함을 해서 한국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 사람들까지 이번에 이 드라마에 많이 빠져 있는데 예. 뭐 이것은 일본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은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전 같으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가 된 것도 있고, 즉 북한은 가보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북한의 내면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또는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북한에도 이러한 현빈과 같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겨울연가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 신문에서는 이런 코멘트도 했는데 정말 일본 20대 여성들이 북한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 군대를 소재로 다뤄서 그 일본인들이 그 한국이나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당연히 그 젊은 시절에 군대를 간다는 것을 상당히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점이 많던데.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먼저 일본 사람들은 이 남북 분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젊은 층들은요. 오히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이야기인지 북한 이야기 구별을 못하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북한 내에서 그렇지만 한국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들도 북한 내부까지 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도 이런 똑같은 한국과 같은 병역 문제가 있고 또 북한에서도 저렇게 군인들이 좀 즐겁게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조만간 이 주제로 강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떤 강연 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 한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간의 좀 문화교류라든지 시민들에게 자극이 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왜 일본에서 유행하는지 조금 의뢰를 받은 강연회가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을 보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 드라마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층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치가들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새로운 면을 인식하고 오히려 더 한국 문화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 속에서도 가능하면은 문화인들이 이 한일 간의 메시지를 좀 내주고 또 오히려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 좀 이런 방향으로 서로 흘러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연가 이후에 신한류 열풍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겨울연가 이후에 실제로는 케이팝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유행을 온 건 사실인데 예. 드라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대에는 또 드라마가 많이 소재가 한정돼 있어서 예.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예.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화되고 많은 소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예. 일본에서 다시 지금 한국 드라마 붐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일본 잡지에서 한국 드라마 볼만한 리스트들을 대거 특집을 만들고 있는 거 보면 예. 명확하게 일본 시민사회에서 다시 드라마에 대한 좀 새로운 관심들을 예.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넷플릭스도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나 컨텐츠를 보면 한류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한국 드라마가 한 번 보면은 다음번을 꼭 이어서 봐야 되고 연속적으로 조금 보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또 드라마가 최근에는 이 스토리가 치밀하고 워낙 잘 만들어져서 일본 드라마와는 너무 비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정치도 재미없고 일본 사회에는 너무 불안한 요소가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예. 한국은 훨씬 더 K 방역이라든지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하게 보이고 예. 드라마를 보면 아주 모던틱하고 현실화되고 또 깊은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이 국력의 차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를 역동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게이센 예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서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우리 뉴스 정면서부 담당 PD의 대학교 선배죠. 예. 제가 지금 아까 3부에서 이영채 교수랑 인터뷰하면서 밖을 봤는데 박지훈 변호사 들어오니까 90도로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이거 사라져야 할 꼰대 문화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뭐 강요한 적은 없고 확실한 거는 서울에서 저희 대학교 분들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예. 친분 관계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친분 관계로 이 자리를 꿰찬 건 아닙니까? 저 PD 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검찰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일단 채널A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반면 대검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보도됐습니다. 일단 이게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한동훈 검사장.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불려지자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나는 아예 빠져 있겠다. 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한번 수사해봐라.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채널A 기자 뭐 불러서 조사했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겠다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막아선 상황이죠. 그렇죠. 중간에서. 이게 변곡점이 생겼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늦은 수사가 아니냐. 과연 이 수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최측근이다. 총장의 최측근을 조사하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나는 뭐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 상황에서 중앙지검 형사 1부가 뭐 정말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검찰총장 뜻하고 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6월 4일 날이 변곡점인데요. 뭔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증거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검사장 이런 공개도 안 됩니까? 다 했나요?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예. 검사장도 피의자로 입건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상당히 지금 꼬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증거라고 하는 게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의 핸드폰과 이 노트북을 포맷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포맷해버렸고서 증거를 아까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이동재 기자의 후배 기자죠. 백모 기자. 예. 백모 기자 휴대폰에서 뭔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모 기자하고 이동재 기자랑 둘이서 이 한동훈 검사장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내용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도에 따라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개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예. 방금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나왔는데 네.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사팀에서 네.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하는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조선일보가 재반박하고 이런 상황인데 김민우 변호사가 그거 지금 뭘 발췌를 했고 뭐가 유리한 증거라고 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가 20일 날 나왔는데요. 지난 2월에 윤석열 총장이 부산지검 고검을 방문했을 때 이동재 기자가 거기 취재차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검사장을 만나서 나는 대화 내용이 뭐냐면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의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라젠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민생범죄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검사장은 예. 죄가 없다 이렇게 될 수 무혐의죠. 있겠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언제 녹음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요날 이후에 공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날 이후에. 예.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의혹에 대해서 이날 이후 대화가 시작됐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날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요런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 계속 한 대여섯 번 통화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요것만 가지고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선일보 보도에서 반박한 것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해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수사팀은요. 이 사건은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조금 제가 죄송스럽지만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강요,
뭔가 협박해서 뭔가 일을 시키고자 했던 거, 강요 미수죄 아니면 협박죄 같은 범죄거든요. 녹음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뭐 재산 범죄라든지 다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 예. 녹음 자료만 받아보면 유죄다, 무죄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수사한 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떤 언론기관과 다르게 다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수사의 팀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초입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막아섰다라고 네. 표현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했어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하면서 별의별 단을 다 들어보는데요. 우리 김윤호 변호사는 모르고 저는 그래도 형사사건 꽤 했는데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원회 그 삼성에서 신청했던 참 이런 게 많군요. 인권보호 절차가. 예. 한 번도 못 써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둘째치더라도 참 별의별 제도가 다 있었던 걸 알고 이동재 기자가 이걸 또 어떻게 알고 이거 신청을 했는지 예. 또 신청을 하자마자 검찰장 잘 신청했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쫙쫙 떨어지는 게 저는 저 머리로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담당하는 부장이 있고 지검장이 있고 다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 말고 전문 수사 자문단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정말 이 비공개 예규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알고 뭘 믿고 신청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한 거죠. 게다가 피의자가 신청했는데 이걸 받아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사팀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요, 이거 언제 써먹었냐면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 의혹, 불법 채용 의혹. 그 사건 관련해서 수사팀은 기소를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지휘부에서는 좀 기소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는 뭐 그런 데서 먹는 거거든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처음 있었군요. 예. 그리고 그게 결국은 수사팀하고 지휘팀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다른 형사법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강요가 뭐가 어렵어요. 강요는요 억지로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문단을 구성할 이유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자문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피해자도 문제거든요. 원래 같으면 수사팀에서 요청하면 지휘부에서 받냐 맞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요청을 하자마자 검찰총장이 받았고 지금 위촉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문제는 이 자문단의 심의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결과가 날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거고. 근데 여기서 구속 여부 또 기소 여부 다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죠. 자문단의 구성원도 비공개입니다. 거기다 이게 지금 사실 뭐 한동훈 검사장도 최측근이지만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도 주진우 변호사잖아요. 최측근이었어요. 대검에서 우병우 수사기획관이 있을 때 그 밑에 윤석열, 주진우 부장 이렇게 셋이 같이 근무했었거든요. 그 변호인도 사실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로서 모든 수사를 이렇게 좀 최측근을 수사하듯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인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약간이라도 오해가 없게 이렇게 좀 오해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죠. 근데 혹시나 지금 진행자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결국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측근이기 때문에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또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그냥 가만 놔두고 뭐 기소할 거면 기소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개입된 양상이 좀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 그 녹취록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수사 대상인 피의자도 총장의 최측근이고 변호인도 최측근인 상황에서 그 녹취록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조선일보 인터뷰까지 하는 마당에 그 형사 일부에서는 이것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해서 입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보도 안 된 부분에 지금 공개할 단계가 아니어서 공개를 안 하겠지만 그 증거 내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역시 측근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될 정도로 지금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희 같이 뭐 김윤호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반 사건에서 이걸 쓸 수도 없을 뿐더러요. 변호사라고 함부로 이런 거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게 막 계속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런 거 알아서 뭐 합니까? 잘 쓰지도 못하는 거. 몰라. 뭐 일 생길 때마다 검찰 조사 받을 때마다 수사자문단 소집이 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된다고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특별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결국은 오해를 살만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사장 일부들도 자문단 소집에 반대했었고, 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지금 다시, 왜냐면 이제 민원연에서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충돌할 수사팀과, 대검에서 재충돌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일단 같은데. 검찰총장의 권한이고요. 위촉 준비단을 구성을 했다고 하니까 번복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게 뭐 사실은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상존해 있긴 하지만 검찰총장의 뜻이 확실하다면 위촉이 되고 구성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문단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결정이 나든 기소하라고 결정이 나든 그때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권고적 효력이거든요. 예. 강제로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때처럼 똑같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겁니다. 야, 중앙지검이 저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 증거를 발견했을까? 그게 아마 띠용 놀랐을 거고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결이 같지 않고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검사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도 결이 같지 않습니다. 뭐 세간에서는 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밑에 있는 형사 1부장이기 때문에 결이 좀 달랐다. 그런 얘기도 좀 세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당일날 끝이 났습니다. 저 예측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봐요. 이러면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 김윤일 변호사도 처음 봅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로 이게 2018년에 예규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법원에서 심리 과정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근무했던 이 예규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근무했던 연구관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요새 그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례적인데 이게 지금 뭐 회부하자마자 바로 심리가 되고 심리가 되자마자 종결이 돼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자, 심리가 1심하고 2심이 엇갈렸고 예. 소부에서 그 판사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당일날 결정이 났을까? 그러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유죄든 무죄든 볼 것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예. 저는 그냥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결국은 13대 0입니다. 13분이니까 사실 의견서는 낼 거라고 보거든요. 13대 0, 12대 1 정도로 더 이상 심리 토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유죄든 무죄든 그 결론은 말 수가 없지만 상당히 그냥 대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죠, 예. 저희가. 그럼 이제 뭐 재판 연구관이 기록만 쓰면 결정 나는 겁니까? 이제 판결 쓰면은 바로 뭐 선고기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월 말, 8월 이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사 측에서 신청했던 공개 변론은 어떻게 될까요? 뭐 끝났으니까 끝났죠. 뭐 종결을 했기 때문에.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공개 변론을 한다면 그렇게 끝내더라도 한번 공개 변론을 해보고 끝낼 수도 있어요. 이왕 전원 합의체 간 거. 근데 그날 그냥 뭐 18일 날 그냥 다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종결까지 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 공개 변론을 하지도 않고 끝내버렸는데 네. 뭐 이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죄로 판단을 했다면은 그 이사 측 요청했던 공개 변론을 한번 들어주고 그렇게 하죠.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통상 그렇게 하죠. 2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유죄다라고 대법까지 판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두 분은 결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부에서 올렸잖아요. 예. 그 소부에서 올린 분이 그 소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일 겁니다. 노정희 대법관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올렸든지 간에. 올렸다라는 거는 전원합의체 가는 게 판례를 변경하는 거 그리고 뭐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정말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충분히 심리를 하려고 올리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올린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빨리 끝날 거를 뭐하러 올렸습니까? 이런 결론이 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 뭐 법률적 지식에 따르면 조금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김민우 변호사? 이래저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보통은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가지고 전원합의체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반영하는 연구관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부가 되거든요. 근데 빠른 회부를 했다는 거는 의견이 일치됐는데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회부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닌가 좀 예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공개 변론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건 필요 없다. 바로 결론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지금 박지훈 변호사랑 비슷한 의견 쪽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조심스러워요. 너무 이례적으로 이렇게 심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법조인들도 저도 이것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하고 헌법재판 많이 하는 변호사들 얘기를 해봐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소부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법관까지 전원합의체가 안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 그냥 예측일 뿐이지 무슨 좀 신빙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8월 달. 그러니까 그 8월 말, 7월 말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정말 늦으면 8월 휴가 끝난 직후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해보죠. 대북 전단을 둘러싸고 남북 긴장 관계가 높아졌는데 오늘 새벽에 또 북한 단체가 탈북 단체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기습적으로 이런 얘기 들립니다.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 4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까? 네, 사기하고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들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서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이고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수사 의뢰 이유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오늘 대북 전단 살포했던 사람을 경찰이 쫓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인 재판이 최근 열렸는데 닭갈비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 그 사장님께서 검찰 측이 원하는 대답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 닭갈비 사장이 와서 포장해 갔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 예. 포장해 갔다는 입장은 김경수 지사 측 입장은 똑같습니다. 아마 검찰 특검이 이 닭갈비 사장이 와서 밥 먹고 갔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와가지고 포장해 갔다고 막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오히려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게 완전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거든요. 결정적인 증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닭갈비 사장님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포장이었다고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조서에는 이게 식사를 했다고 적혔는지 모르겠어요. 조서가 아니라 지금 수사 보고서인데 수사 보고서가 모든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그냥 전화해보고 전화통화 내용 그대로 적어서 수사 보고서에 적어서 그 검사 결재 맡으면은 형사상 증거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 변호사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렇죠. 재판부는 이걸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써왔거든요. 근데 거기 써 있는 내용에 전화통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검찰 수사관한테 얘기하지 않았냐니까 아니 그때도 그 배달이다 포장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혔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검찰에서 25번 테이블하고 적혀 있으니까 25번 테이블 이게 여기서 먹었다는 뜻이 아니냐 했더니 그건 허위. 마지막 테이블 25번이고 포장은 25번이라는 포장할 때 항상 25번 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 측이 좀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 그러면 1심 공소사실 인정된 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전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